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미분양 플러스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동산 판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없던 미분양과 그리고 계약 포기 사태, 중도금 대출 제외한 잔금 대출을 분양가에 맞추다 보니까 입주 포기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의 부동산을 규제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지방 넘어 수도권도 이제는 미분양뿐만 아니고 이제 당첨이 되더라도 미계약 속출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포기한다는 얘기죠. 청약 시장이 빨간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판도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은 끔찍합니다. 굉장히 끔찍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이 부동산 규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마 대선 전후로 해서 굉장히 완화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미분양과 미계약 속출 그리고 입주 포기 사태가 앞으로 가져오는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체 경제에 있어서의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경기 악순환 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 혹은 우리가 취약계층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서민층, 중산층 아니면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의 80%는 건설업종에 있습니다. 80%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서민들을 하면은 건설업종이 거의 연관된 것이 80%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설 경기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에서 건설 경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민 경제, 중산층을 우리가 좀 뭔가를 조금 붙돋는다 아니면은 경기를 올린다고 할 때는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그럼 우선 지금과 같이 미분양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그러면 그 이후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미분양이 나게 되면은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사람들이 전체에서 서민들의 80%를 차지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목수도 있고 무슨 하다못해 잔일이라도 하는 사람, 미장하는 사람, 여러 가지 공사장뿐만이 아니고 건설업종에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분양 관련 일하신 분들 아니면은 하청관계 쪽에 일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단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겠죠. 미분양이 사태가 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장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일자리가 감소하죠. 미분양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파트 공급을 만들겠습니까? 공사장들이 대부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미분양 사태가 나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중에는 저는 한 80%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물리는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분양 리스크라는 게 지금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화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 리스크.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장이 좋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리스크라 쓸게요.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앞을 내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무슨 정비업체, 무슨 여러 가지 많죠. 그런 업체들이 나중에 돈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공사한테 받는데 시공사들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분양성에 대해서 검증이라든가 분석을 하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이 사업성에 대한 담보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다 포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도 특히 재개발도 입지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은 중심부에 있는 입지에 있어서의 우리가 지금 분양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아무렇게나 지금 대부분의 지금 사업 타당성 통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 부산 마찬가지죠.
네, 동의서만 받으면 구역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 80%는 사업 추진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일자리가 당연히 감소하게 될 겁니다. 공사장이 줄어드니까. 공사와 연관된 뭐 하도급뿐만 아니고 무슨 여러 가지 납품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우리가 공사장에 뭐 아파트 하나 들어갈 때 납품업체가 몇 개 들어간다고 합니까? 3만 개 들어간다고 하죠. 3만 개. 뭐 나사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시멘트 공구리에서 무슨 엄청나게 많죠. 네, 우리가 뭐 바닥재뿐만이 아니고 뭐 샤시뿐만이 아니고 한데 3만 개의 업체가 들어갑니다. 이거 다 어떻게 됩니까? 연관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일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손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들 대부분이 이제 80%가 소득이 감소되겠죠. 일자리가 감소되니까. 2번, 이거 3번.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되면 당연히 뭐가 감소됩니까? 돈이 없는데 쓸 돈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소비가 감소되는 겁니다. 4번. 이 순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가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와 고용.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지표, 고용지표. 소비가 감소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되니까 또 미분양이 나오는 거예요. 미분양이 나고 또 미분양이 나니까 또 일자리 감소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니까 또 4번, 3번 또 소득 감소되고 그 다음에 소득 감소되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소비 감소. 소비 감소되니까 더욱더 경기가 침체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규제를 부동산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선순환 구조.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또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가 증가하니까 경기가 더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또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고용이 증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비 지표. 네, 위에 있습니다. 소비 플러스 고용 지표. 이것이 바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소비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 활성화된 소비에 의해서 생산이 늘어나야 되니까 고용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순환이다. 이것이 지금 현대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케이지가 말한 이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승수 이론이라고 하죠. 승수. 계속 증가하죠. 네. 그 다음 또 뭡니까? 이 가속도 이론. 우리 책 좋아하시는 분들 경제와 관련된 책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무엇이냐? 부동산을 규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영향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 이것은 서민 죽이기 작전입니다. 서민 죽이기. 어떻게든 서민들 죽이겠다. 어떻게든 서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작전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고 돌아가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취약계층, 돈이 없는 사람들, 서민들만 다 피해를 보게 된다. 10년간 청약 못하는데 아파트 당첨 후에 계약폭이 또 잇따라 나오는 거예요. 청약 당첨되면 뭐합니까? 규제를 의해서 다 막아놨는데, 대출 다 막아놨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죠. 네, 당첨 서류 다 휴지 쪼가리 되는 겁니다. 돈을 납입하지 못하면은 계약금 10% 납입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중도금 60%뭐 어떻게는 맞출 수 있어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중도금도 뭐 굉장히 규제 이제는 까다롭죠. 잔금은 대출 어떻습니까? 네, 시세가 아니고 분양가에 따라 다니까 30%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분양 당첨돼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파트 입주 포기자가 40%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해요. 전체 당첨자 중에 이제 계약 이제 분양권을 가진 사람 중에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을 가진 우리가 분양 당첨자들 중에 40%는 지금 잔금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입주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일이죠. 왜 갑자기 시세에서 분양가를 기준으로 잔금 대출을 만들어 놓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이 집을 가지면 안 되니까. 서민들이 잘 살면 안 되니까. 서민은 서민답게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네, 더욱더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돈을 갖고 집을 갖고 인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은 가장 지금 악랄한 정책입니다. 악랄한 정책. 그래서 영끌로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보니까 강북 집주인들이 속이 탄다 그러는데 강남은 위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히려 더 지금 양극화가 계속 커지고 있죠. 강남 뭐 매수 위치구도 상승세 유지.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뭐 5개월 전에 뭐 6개월 전입니까? 여름이었나 봄쯤에 제가 특집을 한 2번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신고가와 미분양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여러분들 한번 제 방송 찾아보시면은 정확하게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정확히 미래를 예측을 해드렸죠. 정답지를 드렸죠. 그래서 강남은 어떻습니까? 지금 속이 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외곽 쪽, 지방 쪽, 그리고 아파트끼리의 경쟁하는 시대에서 아파트끼리의 경쟁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곳들, 뭐 입지적인 부분들은 또 비브랜드 이런 부분에 있는 아파트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강남권 주요 거래 신고가 거래를 보면은 거래는 다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도는 좀 약해졌어요. 강도는 약해졌는데 싸게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싸게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까?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권의 거주자들이 강남권의 거주로 이사를 가기 때문이죠. 강남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강남에 한 채가 있어. 무슨 뭐 반포라든가 서초구 반포라거나 아니면 뭐 강남구 뭐 하다못해 뭐 도곡동에라도 집이 있으면은 그거 팔아서 딴 데 안 가는 거예요. 또 더 좋은 강남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게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쩌다가 싸게 나오는 것도 그 사람은 그 물건을 판 것은 또 더 비싼 주게 물건을 주고 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수개월 전에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양극화를 더욱더 부추기게 되고 원론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강남 아파트 하나 잡는다고 일을 쑤시고 그냥 쥐잡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결국에는 강남에 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주인한테 100만 원씩 월세 내는 게 난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입니다. 0.25. 우리나라 혼자서 한국은 1.25입니다. 1.25. 몇 배입니까? 지금 5배 차이에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겁니다. 한국은. 왜? 집값 내리려고. 서민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이. 네, 그래서 하나의 성과를 만든다. 가장 지금 취약한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칭찬 한번 받으려고 대한민국 온 국민들 강남에 있는 사람들 빼고 다 지금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괴롭게. 세입자들 대출 이자 낼 바엔 지금 월세 선택하는 게 낫다. 지금 이 상황까지 갔어요. 혼자서 지금 다 올리고 있는 거야. 금리를 혼자서. 네. 네. 그래서 무슨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한다니 많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우리가 지금 뭐 2007년도에서부터 2009년도 사이에 보시면은 같이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는 뒤늦게 올렸습니다. 굳이 미리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왜? 서민들을 못 살게 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하고 또 상황이 다르죠. 그냥 말을 갖다가 말장난뿐입니다. 말장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금리와 전월세 전환율을 보시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앞으로는 월세화가 되는 겁니다. 서민들은 언제 돈 모으죠? 마찬가지잖아.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저축을 합니까? 어떻게 집을 삽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민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그리고 젊은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부자를 만들 수 있는 사다리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그 동기부여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지는 전월세 비용 부담에 임대차 주거 여건도 계속 열악해지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네, 이게 나오죠. 서울 임대차 계약 보면은 네, 신규가 갱신보다 월세 비중이 훨씬 높은데 면적은 더 낮습니다. 면적이 더 작아. 그러니까 주거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주거가 취약해지는 겁니다. 취약. 대부분의 사람들을 주거 취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 있는 사람들 너희들 고소해. 너희들 벌 받아야 돼. 이런 심보로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세 살다가 월세로 쫓겨나고 월세도 어떻습니까? 월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잖아요. 정가를 해야 되니까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면적이 더 작아지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체 정부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규제를 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